북한에서 백만장자라니 이거 상상이 잘 안 가는 얘기잖아요. 근데요, 오늘 바로 그 평양의 비밀스러운 부자들 그리고 그들만의 성공 방정식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대체 어떻게 저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북한의 이미지랑은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북한의 엄청난 모순이 드러납니다. 공식적으로는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는 사회주의 국가다. 사유재산은 있을 수 없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생존을 위해선 이 사설 시장이 없으면 안 되게 됐고 바로 이 시장이 새로운 백만장자 계층을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이 새로운 비공식 경제를 꽉 잡고 움직이는 핵심 플레이어들이 있는데요. 평양의 돈의 주인이라고 불리는 바로 돈주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 대체 누군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돈주. 한자 그대로 풀면 돈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1990년대에 국가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후에 나타난 새로운 자본가 계층인데요. 주로 사설시장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부를 쌓은 사람들이죠. 자, 그럼 이 돈주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그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모든 건 1990년대 그 유명한 고난의 행군 때 시작됩니다. 국가 배급 체계가 완전히 붕괴하니까 사람들이 장마당이라는 비공식 시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던 거죠. 바로 여기서 장사수완이 있던 사람들이 부를 쌓기 시작했고요. 2000년대부터는 이 자본을 운송, 건설, 제조업 같은 곳에 다시 투자하면서 북한 경제에 보이지 않는 엔진이 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 사람들 대체 얼마나 부자인 걸까요? 궁금하시죠? 평양의 계층 구조를 현금 보유액 기준으로 딱 나눠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보세요. 인구의 단 5%밖에 안 되는 상류층, 그러니까 이 돈주들이 현금으로만 10만 달러에서 많게는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의 80%는 하류층이에요. 이 극심한 부의 불평등, 이 표 하나로 그냥 다 설명이 되죠. 그 중에서도 진짜 최상위 계층을 한번 볼까요? 이른바 대돈주, 그러니까 큰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현금만 무려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당연히 힘 있는 권력층 간부나 그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진짜 백만장자 계층이 생긴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성공 비결 첫 번째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 부동산 시장의 붐에 올라탄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북한에서는 개인이 집을 사고 파는 게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거대한 비공식 시장이 형성돼서 평양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있고 여기서 엄청난 돈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례를 보면 평양에서 아파트로 돈 버는 공식이 딱 보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해요. 자, 1단계. 어떤 간부의 아내가 미래 재개발 프로젝트 정보를 미리 입수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2단계. 그 정보를 가지고 2014년에 개발될 지역의 낡고 작은 아파트를 1만 달러에 사들여요. 3단계. 시간이 지나서 낡은 건물은 싹 밀리고 삐까번쩍한 현대식 고층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럼 마지막 4단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4년 뒤엔 2018년에 같은 자리에 새로 받은 더 넓은 아파트의 가치가 무려 30만 달러로 뜁니다. 30배 수익이에요. 이게 바로 내부 정보와 자본이 만나서 어떻게 부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아니 근데 어떤 아파트는 왜 이렇게까지 가치가 치솟는 걸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핵심은 바로 장마당, 즉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가깝냐 머냐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 근처 아파트는요, 다른 지역보다 가격 프리미엄이 무려 10배나 붙습니다. 10배. 왜냐하면 이 아파트들이 그냥 사는 집이 아니라 창고나 가게, 식당, 심지어는 사교육을 하는 학원으로까지 쓰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위치가 곧 돈인 겁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만 가지고는 이 모든 시스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돈주들의 성공 전략, 그 두 번째 핵심 열쇠는 바로 뇌물이라는 보이지 않는 화폐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뇌물이 얼마나 일상적인지를 보여주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북한 주민 절반 이상이 나는 뇌물을 줘본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이건 뭐 단순한 부패를 넘어서서 생존과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됐다는 뜻이죠. 한 탈북민의 이 말이 그 문화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요. 들어보세요. 북한에서 뇌물은 그냥 부패가 아닙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방식, 일종의 예의라고 여겨져요. 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인 존경의 표시라는 거죠. 그럼 승진을 위한 선물이 어떻게 오가는지 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아주 시스템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먼저 목표가 있죠. 한 무역회사 간부가 더 좋은 자리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직속 상관에게 아주 두둑한 선물, 즉 뇌물을 준비하죠. 이 선물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위 계통을 타고 쭉쭉 올라가서 결국 인사권을 쥔 중앙당 간부 손에 들어갑니다. 결과는요? 당연히 승진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은 계속해서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본 부동산분과 이 뇌물 시스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북한의 새로운 현실은요, 바로 두 개의 평양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불평등이죠. 이 두 세계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아파트 하나로 30배 수익을 내고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쌓고 돈으로 승진을 사는 돈주들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요,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평양에서만 40만 명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대다수 사람들의 현실이 있는 거죠. 이 그래프가 평양의 부의 격차를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상류층과 중산층을 다 합쳐도 20%, 나머지 80%는 하류층입니다. 바로 이 80대 20이라는 숫자가 오늘날 평양의 깊은 불평등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고난의 행군이라는 위기 속에서 태어난 이 그림자 경제는요, 이제 공식적인 국가 시스템과 함께 돌아가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런 단일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두 개의 시스템이 위태롭게 공존하는 그런 혼합 시스템 사회가 된 거죠. 이렇게 비공식 경제가 북한 사회를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 지금, 과연 공식적인 국가 시스템과 이 그림자 경제 중에서 어떤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